강의를 듣는 도중에 일체 필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리거나 동화 조절만 하시면 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듣고 다음에는 그냥 반복해서 몇 번 들으면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주요 방향과 중점 내용, 그리고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문이과를 통합하는 그런 통합 교육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수업도 강화했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 인재 육성을 기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한 행복한 교육이란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교육이 되게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바로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각 개별 교과의 특성과 성취 기준은 여러분들이 각각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교육과정은 즉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핵심 역량과 원리를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수업, 그리고 평가는 그동안에는 결과 중심이었는데 그 결과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과정 중심 평가를 중심에 두고 자기평가나 동료평가, 그리고 관찰 및 기록평가 등이 중요합니다. 이는 곧 수행평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교육행정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냐? 창의 인재를 기르고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또 교사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 부분에서는 조직 부분, 그리고 지도성, 장학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행정 부분에서는요.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배움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 바로 교육과정이죠. 이 흐름이 2015년을 기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개편은 보통 3년 뒤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1학년이, 그리고 2019년에는 2학년, 2020학년에는 3학년,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죠. 이 2021년도에는 모두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교육과정 개정이라면 교과서가 바뀐 겁니다. 내용이 바뀐 거죠. 자,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 주요 방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반영. 이 말은 곧 4차 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역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문사회, 그리고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함양한다. 세 번째는 학습량의 적정화. 네 번째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입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주요 방향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 반영. 이 말은 자기관리나 지식정보,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심리적 감성, 이렇게 6가지이고요. 두 번째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기초소양을 함양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곧 문이과를 통합하겠다는 것이죠.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조력을 갖춘 바로 핵심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겠다. 문이과의 구별 없이 통합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학습량의 적정화인데요.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하고 배움을 즐기는 교육. 이는 곧 단순히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이 아니고 학습 경험의 질을 개선해서 이를 통해서 배움이 실현되는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였죠. 학습량의 적정화입니다. 학습량을 적정화하겠다. 그럼 교육 내용이 양이 줄어들겠죠. 교사들에게 요구하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요구가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은 더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죠. 교육과정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재구성해서 가르쳐도 된다. 이 말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교과서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의 배움을 위해 다른 많은 자료를 활용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의 역량이 중요시 되겠죠. 네 번째로는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을 개선하겠다. 수행평가 중심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의 평가이고 이 과정 중심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토론학습이나 협력학습, 그리고 탐구학습,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과 중심이 아니고 과정 중심을 평가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방향에 따라서 중점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공통 과목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한국사,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탐구 실험 이렇게 7과목 모두 똑같이 배웁니다. 1학년 때는요. 공통 과목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택 과목의 다양화입니다. 예전에는 문과하고 이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과목이 서로 다르고 내용이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다양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죠. 하지만은 배울 수 있는 과목의 시수가 원래 한정적이죠. 그래서 다음 세 번째 학습량을 적정하는 것입니다. 적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주요 과목으로 다루었던 국어나 수학, 영어 이것을 줄여서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의 시수가 한정적인 것을 국어, 수학, 영어를 줄여서 채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영수를 좀 내용을 적정화해라. 그래서 예전보다는 내용의 양이 좀 줄었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특성화고 교육과정 NCS와의 연계를 강화하겠다. 이게 마지막 네 번째 중점 내용인데요.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직업 능력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바꾸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게 추구하는 인간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함양하여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서 핵심은 창의 융합형 인재입니다. 문이과의 통합적인 인재 양성이 중점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에 대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에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누죠. 보통교과에서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습니다. 1학년은 공통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교에서 내신 성적 등급 관리에 중요하겠죠. 모두 똑같은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시기일 겁니다. 자, 2, 3학년 때부터 선택과목이 주어집니다. 이때 일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진로를 위해서 적성에 맞추어서 관련 과목을 선택해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보면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기초 교과 영역의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리고 탐구 교과 영역의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음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죠.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으로 그리고 성취도를 평가합니다. 다음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요 3단계 ABC로 나누어서 성취도를 평가하고 이 성취도 비율에 따라서 한마디로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평가를 할 때 탐구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의 전공의 역량을 늘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유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이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한 계획을 말하죠.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요. 공식적 교육과정,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다음에 영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형적인 예가 바로 교과서의 교육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은 학교의 의도된 계획, 경험 전체를 말합니다. 다음 잠재적 교육과정은요. 학교에서는 의도하고 계획을 세운 바도 없지만은 학생들은 은연중에 학교생활 도중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의 풍토가 가장 상당히 중요하겠죠. 다음은 영교육과정인데요. 영교육과정이란 학교와 교사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영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교육과정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인데요. 먼저 보수, 그 다음에 진보, 급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문화가 그대로 전달되고 전수되고 그 다음에 사회가 안정되길 바라겠죠.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를 중심으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은 진보주의자들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학생의 성장에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진주의자들입니다. 급진주의자들은 사회 구조가 바뀌길 바라고 있죠. 그래서 사회 재건에 중심을 두고 변혁 중심 교육 과정에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패러다임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패러다임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겠는데요. 패러다임이란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의미합니다. 체계. 자, 그래서 개발 패러다임을 보자면은 말 그대로 개발, 새로운 교육 과정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 즉 개발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 과정 속에 교사와의 그 교육 실천가들과의 타협과 조정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개발 패러다임자들은 교육 실천가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 이해 패러다임입니다. 이해 패러다임은 기존의 그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우리가 좀 더 미시적인 입장에서 해석적 입장을 두어야 한다. 그래서 교과 자체에 대한 이해를 우선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학습자들의 삶을 해방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과정 유형입니다. 유형이 먼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교과 중심, 그리고 경험 중심, 학문 중심, 인간 중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교과 중심이란 말 그대로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 과정을 말합니다. 경험 중심은요, 당연히 경험이겠죠. 자, 그러면 학문 중심은요, 학문의 기본 개념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학문의 구조 자체, 발견해 나가는 과정 이거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인간 중심인데요, 교육이 즉 본질적인 인간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화를 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 그 외에도 중액 교육 과정과 통합 교육 과정이 있는데요. 중액은 어떠한 그 주제를 중심으로 그것을 핵심을 두고 교육과정을 계획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통합교육과정은 교과 영역, 각 교과 간에 조회를 받지 않고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 다음에 학습자들의 그 경험을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바로 통합교육과정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과정 구성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구성에는 교육의 목표,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가르치는 교수와 학습,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 평가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목표는 말 그대로 최종적인 성과, 그리고 내용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교육 내용이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그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수 학습이 있고요.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이 과정 속에 평가가 있다는 것. 평가에는 당연히 진단 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중에 실시하는 형성평가, 마지막으로 총괄평가 이렇게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의 역사입니다. 기존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았었죠. 그런데 스펜서가 처음으로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 교육론에서 기존 대학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이 가치 있는 지식인지 묻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현대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펜서가요. 다음은 맥머리 형제인데, 이 맥머리 형제는 교육과정 자체가 수업과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가 수업 계획을 세워서 교수를 해야 된다고 봤고요. 다음은 듀이입니다. 듀이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교육의 구성, 그리고 영역, 교육관 등에서 논의를 구체화했습니다. 물론 아동 중심적이었죠. 그리고 바빌과 차티스입니다. 바빌과 차티스는 교육과정이 어떤 전문 분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고요. 뮬러는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교사의 생각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렇게 봤습니다. 다음은 캐스웰인데요. 캐스웰은 교육과정 개발 자체가 실제적으로 수업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 그렇게 봤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타일러입니다. 타일러는 20세기 교육과정을 논의했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표현해야 된다고 봤고요. 모형으로서 목표, 그리고 내용 선정, 내용 조직, 그리고 평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놨고, 그 모형을 검증하고 본인의 그 논의에 대해서 검증을 위해서 8년 연구를 하게 되죠. 교육과정 연구 개발의 성과를 검증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수 학습입니다.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교수 학습 이론에 대해서 보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에서는 어떠한 교수 학습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수 학습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수 학습에 대한 개념을 봐야겠는데요. 교수라는 것은 가르치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말하고,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지식, 행동, 태도 등의 변화를 말합니다. 여기서 학습은 비교적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변화를 말하고요. 다음 교수학습 과정을 보면요. 글레이저의 교수학습 모형입니다. 수업 목표를 확정을 하고 다음에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게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 수업, 교수학습이 올바르게 진행이 됐는지 평가하는 활동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교수학습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수와 학습 이론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교수 이론이라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 전략에 관한 일련의 지식 체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의 교수학습 이론이 있고, 라이겔러스의 교수 설계 이론, 켈러의 동기 설계, 구성주의, 블룸의 인지학습 이론,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정보 처리 이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는 심화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이런 교수 이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습 이론인데요. 학습 이론이라는 것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학습 이론에는 크게 두 가지, 행동주의 학습 이론, 그리고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있는데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행동주의 이론으로 학습을 설명한 것이고, 인지주의는 당연히 인지주의 이론으로 학습을 설명한 것이겠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습에서는 학습 자체를 유기체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을 하는 존재로 봤고요. 인지주의 학습에서는요,
학습자가 정보를 조직하고 보존하고 이 과정, 즉 인지 구조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일어난다. 무엇이요? 학습이. 이렇게 주장한 것이 바로 인지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러면 학습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에서 봤듯이 당연히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 두 가지가 있겠죠. 행동주의적 관점은 학습 내용은 행동의 변화이다. 즉 학습이라는 것이 행동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학습자의.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행동주의적 관점이고요. 인지주의적 관점은 당연히 인지의 변화겠죠. 이 인지라는 것이 통찰, 지각 또는 동기의 변화로 보는 것이 바로 인지주의적 관점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이론인데요. 교수학습 이론은 특성과 그리고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조작, 어떤 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강화로 인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조건화 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이고요. 간의 학습 조건 이론은 말 그대로 학습 조건,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이 있는데 이런 학습 조건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간의 학습 조건 이론입니다. 정보 처리 이론은요. 인간을 컴퓨터의 프로그램처럼 그 사고의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정보 처리 이론이고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은요. 학습자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룬다. 수능화된다. 이것이 바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비가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이 있는데요. 비가츠키는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를 받으면서 그리고 성숙자가 비계 설정, 즉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미성숙자가 인지 발달을 해 나가는 과정,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바로 비가츠키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반두라의 사회 학습 이론을 보면요. 반두라는 사회와 과정에서 상황을 관찰하거나 그리고 모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사회 학습 이론이고요. 와이너의 귀인 이론을 보면요.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바로 귀인 이론이고요.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인데요. 켈러는 학습에서 동기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는지 보면은요. 개념 그리고 특성, 절차까지도 잘 정리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개별화 수업입니다. 개별화 수업은 말 그대로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목표, 방법, 내용 등을 사용해서 수업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집단학습은 집단을 이루겠죠.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토론하고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집단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성주의 학습은요. 말 그대로 학습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교사가 수업에서 도움을 주는 것. 다음은 설명식 수업은 학습해야 될 내용을 교사가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유의미 수용학습. 의미 없이 무의미 철저학습이 아니고 유의미 수용학습을 통해서 주입식과는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제시하는 형태의 수업을 바로 설명식 수업이라고 하고요.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참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고 탐구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탐구식 수업이고요. 협동학습은 당연히 팀을 이루겠죠. 그래서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협동하는 수업 방식을 바로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종류에는 STAD, TGT, 직소 1, 2, 3 그리고 그룹조사, 도우미학습 등이 있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의 적용입니다. 자, 먼저 개별화 수업 보겠는데요. 개별화 수업, 개별화 학습이라고도 하죠. 개별화 수업은 한마디로 수업의 모든 요소 그리고 절차에 개별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을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모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조건을 제공해 준다는 것,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개별화 수업은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보면은 교사는 학습자의 특성 그리고 학습 속도, 개인별로 학습 속도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수업 매체를 적용하고 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집단학습인데요. 집단학습은 말 그대로 집단을 이루어서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5, 6명의 학생들이 서로 집단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또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습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협동적인 태도의 마음이 중요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집단 학습을 통해서 교사 중심의 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이 집단 학습을 통해서 학습의 능률 그리고 개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주의 학습인데요. 구성주의 학습은 학습자는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죠. 그래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는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사전학습이죠. 출발점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학습자를 고려를 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식 수업입니다. 설명식 수업은 학생이 학습해야 될 내용을 교사가 친절하게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명식 수업은 기존의 무의미 철자 학습, 단순하게 주입하는 그런 무의미 학습과는 다릅니다. 오스벨의 유의미 수용 학습을 말하는 것이고요. 설명식 수업은 그래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시하는 형태의 수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제시한다는 것은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다음은 탐구식 수업입니다. 발견식 수업이라고도 하고요. 이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구 능력을 개발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죠. 탐구식 수업은 학생들이 스스로 이 지식의 획득 과정에 스스로 참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탐구해내는 그런 학습 활동 자체를 탐구식 수업이라고 합니다. 이 탐구식 수업의 절차에는 안내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정의를 내리고 탐색하고 그 탐색한 것에 증거를 제시하고 이 증거를 통해서 일반화시키는 것, 이런 마샬라스의 사회탐구 무형 6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탐구식 수업은 한마디로 학생들이 이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가를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나가고 탐구하는 그런 학습 활동을 말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동학습입니다. 협동학습은 한 학급 전체 또는 5, 6명으로 구성된 집단이죠. 집단이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을 바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협동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STAD, 그 다음에 TGT, 직소방식, GI, 집단조사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적 협동학습,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STAD는 성취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하고요. 성취과제 분담, 성취해야 될 과제를 분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담된 성취과제의 향상된 정도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만큼 향상됐냐에 따라서 집단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TGT는 팀게임 토너먼트, 그래서 팀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학습을 말합니다. 이 팀게임 토너먼트는 이 STAD에서 게임을 접목을 해가지고 경쟁을 더 유도해서 학습을 더 향상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직소 방식인데요. 직소 방식에는 직소 1, 2, 3 세 가지 이런 방식이 있고요. 우선 직소 방식은 과제 분담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분담하고 소집단 전문가끼리 또 모여서 활동을 하고 다시 또 서로 집단이 모여가지고 서로 가르쳐주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 궁극적으로 완전 학습을 지향하기 위한 협동학습 방법이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GI, 집단조사인데요. 이 집단조사는 학습자들을 모아놓고 학습 내용이나 과제 같은 것, 아니면 조사해야 될 내용들을 직접 한 번에 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자율적 협동학습인데요. 자율적 협동학습은 한 학급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과제죠. 그 과제를 학급 전체가 협동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요. 이 학급 전체 또는 소그룹 형태로 나누어서 서로 협동하는 방법, 그 방법을 바로 자율적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육 심리학인데요. 교육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전에 심리학의 5가지 관점을 보면은 생물적, 인지적, 행동적, 정신분석적, 인본주의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심리학적 5가지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기제를 연구하는 것을 바로 학습 심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습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우리가 2가지 적응 기제가 있는데 유전적인 행동 양식과 그리고 학습이 있습니다. 자, 이 환경에 적응하는 2가지 기제가 있는데 우리가 볼 것은 학습이죠. 학습 이론에는 고전적 조건화 이론과 조작적 조건화, 그리고 사회 및 인지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은 고전적 조건화는 조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사, 수동적으로 조건 반사가 형성된다고, 그렇게 학습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조작적 조건화는 조작된 어떤 반응이 바로 강화 자극이 조건화 뒤에 바로 이어 나타나야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및 인지학습인데요. 인간의 행동과 지식이라는 것이 경험 없이 사회 학습이나 인지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회학습에는 모델링과 모방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인지학습은 조건화와 그리고 통찰, 잠재학습의 인지도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교육 심리학이라는 것은 학습자의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발달에는 인지 발달, 그리고 언어 발달, 성격, 사회성과 정서 발달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덕성 발달이 있습니다. 인지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지적인 특성이 발달하는 것이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이 있고요. 비가치케의 사회문화적 접근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환경에 대한 수능의 과정, 즉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수능을 해나간다. 이게 바로 인지 발달이라고 보았고요. 발달 단계는 4가지 단계가 있죠.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인지 발달 단계를 주장을 했고요. 비가치키는 인지 발달 자체는 사회학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습이라는 것은 즉 언어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언어 발달이 중요하다는 것. 다음 언어 발달 이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어 획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촘스키의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스키너 이외에 여러 학자들이 어떤 조작적 조건의 형성 과정을 겪어가면서 언어를 발달하고 그렇게 학습을 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학습과 모방으로 언어가 발달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성격 및 사회성과 정서 발달이 있는데요. 에릭슨이 성격 및 사회성 발달 이론 8개 단계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에릭슨의 단계는 피아제의 그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이런 똑같은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정도와 같은 시기에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도덕성 발달인데요.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대해서 피아제와 그리고 콜버그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피아제는 2단계로 즉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와 그리고 자율적 도덕성 단계 이렇게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콜버그는 6가지 단계로 나눴는데요. 이 6가지 단계도 3가지 단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전인습, 인습, 후인습 수준 이렇게 3가지 단계입니다. 자, 인습이라는 것이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기 전에는 처벌과 복종에 지향하게 되고 도구적 상대주의를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습관이 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습관이 완전히 든 후에 그래서 후인습이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자의 개인차인데요. 이 개인차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지능을 우리가 학습자 측면에서는 지능을 개인차로 보게 되면은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지능 검사가 있고 또 최근에는 어떤 지능 이론이 있는지 중요한 것은 요즘 많이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이죠.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롭고 어떤 독창적인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창의성의 훈련 기법에 대해서도 교직 논술 그리고 교육학 논술에서 우리가 창의성 훈련 기법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자, 개인차에는 학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인지 양식과 학습 양식이 있는데요. 인지 양식이라는 것은 개인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인지 양식에는 장 독립형과 장 의존형 그리고 학습 양식이 어떻게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전략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습에 대한 관점은요, 3가지가 있는데 행동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지적 관점, 또 하나 구성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습이라는 것을 행동의 변화로 봤죠. 행동이 변화돼야지만 학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학습자 자체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인지적 관점에서는요, 학습을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통찰을 통해서 점진적이 아니고 통찰을 통해서 사고 내용이 형성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인지적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구성주의적 관점인데 구성주의적 관점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어떻게 해요? 구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부터 밖으로 표상하고 표출하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학습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육심리학 연구인데요. 이 교육심리학 연구 범위에는 교수학습과 그리고 생활지도 및 상담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수업이론, 즉 학습, 교수학습 이론을 말하죠. 교수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1년에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처방과 그런 과정들이 적용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되겠고요. 교사가 전개하는 수업의 과정,
즉 활동이죠. 이런 과정에서 목표가 어떻게 제시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계획하고 진단, 전개, 발전, 평가가 어떻게 여러 활동을 거치게 되는지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기는 어떻게 유발되고 그러한 방법들에는 동기를 유발하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두면 되겠고요. 적응 또 생활 지도는 어떻게 생활 지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행동 수정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학습을 위해서 학습의 원리나 다양한 기법들이 어떻게 제시되고 적용되는지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생활 지도 및 상담입니다. 먼저 생활 지도의 개념. 학교 교육에서 교과 활동 이외의 모든 교육, 그 이외의 모든 교육에는 학업이나 진로, 그리고 문제행동, 예절교육, 청결위생, 생활습관 등 모든 전반적인 지도활동을 바로 생활지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영역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갖고 상담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정치활동이 시작되게 되고 마지막에 추수활동까지 이렇게 생활지도의 영역이 있고요. 다음은 그러면 상담의 개념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환경을 이해하고 또 이런 합리적, 현실적, 효율적인 행동 양식을 증진시키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상담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학습자마다 개인차가 있고 정규 교육과정과는 구별되는 특수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특수 학습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면요. 정상화는 다른 특수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대상을 말하는데요. 영재라고 불리는 대개 지능이 연령층 중상위 2% 안에 속하는 부류 영재라고 하고요. 특별학생들 즉 학습 부진화, 학습 장애 하위 2, 3% 안에 속하는 학습자들은 특수화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주의력 결핍 장애 또는 과잉 행동 장애라고 불리는 ADHD가 있는데요. 주의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산만하고 그리고 과다 행동을 보이고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 ADHD입니다. 자, 이 특수 학습자들을 지도하는 방법 중에 공통점 중요한데요. 먼저 조기 진단으로 발견을 하고 그 아동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 내용인데요. 아까 영역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업, 진로, 문제행동, 예절교육, 청결위생, 생활습관 등 전반적인 것을 지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적응 행동, 그 다음에 적응과 부적응 이렇게 있는데 적응은 환경에 적응,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고요. 부적응 상태, 즉 개인하고 환경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를 말하죠. 그런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방어기제가 발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어기제에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있고 또 성숙한 방어기제가 있다는 것, 그 종류들에 대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방어기제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무의식적 방법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갈등, 그리고 욕구 좌절, 불안이나 압박감, 그리고 적응 방법에는 직접 대처와 방어적 대처가 있다는 것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활지도의 그 기본 원리하고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논술에서 키워드로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진로지도를 보면은 진로지도의 의미와 목표 그리고 진로지도 내용에서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는 진로 탐색을 하고 중학교에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건전한 직업관을 갖고 확립하는 거 이렇게 진로지도 내용에 대해서도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팔슨스의 특성 요인 이론 그리고 로이의 욕구 이론, 홀랜드의 성격 유형론, 그 다음에 슈퍼의 발달 이론, 블라와 밀러의 사회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자세히 봐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우리가 상담의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기술할 수 있을 정도의 동기가 필요하고요. 먼저 상담 과정을 보면은 간단하게 상담을 준비하고 면접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상담 초기, 중기, 마지막으로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과 마지막에 상담에서 기법, 상담 면접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담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어의 정확한 뜻, 의미를 알아두셔야지만 논술에서 나오게 되면 해석하고 적용을 시킬 수 있겠죠. 다음은 상담 이론의 정신분석 상담, 그리고 개인심리학적 접근, 융의 분석심리학, 그 다음에 인간중심 상담, 칼 로저스의 비지시적 상담이라고 하죠. 잘 알아두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 상담, 인간중심적 접근, 현실요법, 의미요법, 그 다음에 집단 상담, 이렇게 이 상담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리치료가 있는데요. 심리치료라는 것은 심리적인 고통을 받는 부정자를
돕는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말하죠. 이 심리치료 방법에서도 정신분석 치료와 행동치료, 그리고 인지치료, 인지치료에서 합리적 정서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인본주의적 치료. 인본주의적 치료 그러면은 칼 로저스가 생각나죠. 여기서 우리가 지시적 상담하고 비지시적 상담에 대해서 비교해서 분석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집단치료. 집단치료에서 정신분석적 집단치료와 행동적 집단치료, 인본주의적 집단치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치료. 마지막으로 가족치료는 집단치료의 한 형태이고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켜서 문제행동을 바꾸는 데 의의가 있죠. 생활지도 및 상담, 그리고 심리치료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육평가의 이해입니다. 먼저 교육관. 교육관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치관을 반영하는 교육 이상의 목표, 그리고 원리를 제시하는 교육관. 또 하나는 특정한 가치관에 관계없이 교육의 과정을 특징짓는 원리를 제시하는 교육관도 있습니다. 먼저 전자는 플라톤의 교육관을, 후자는 피터스의 교육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교육의 이상과 목표, 피터스는 교육을 기술적으로 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교육관이라는 것은 교육을 보는 하나의 관점. 이러한 교육을 보는 하나의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발적. 두 번째, 발달적. 세 번째, 인본주의적 교육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발적 교육관. 교육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일정한 교육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교육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소수밖에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밖에 없다. 수월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선발적 교육관을 가진 교육자의 입장은 특정 능력이 있는 학습자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즉, 측정관과 밀접하고요.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학습자에게 있고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맞춰서 평가가 강조되고요. 평가 유형은 일정한 기준이 있는 규준 지향 평가를 지향합니다. 즉, 상대평가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발달적 교육관입니다. 발달적 교육관은 학습자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만 제시를 한다면 누구나 그 교육 목표에 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진 교육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평가관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구나 다 교육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책임은 교사에게 있고 강조되는 평가 대상은 바로 교사이기 때문에 교육 방법이겠죠. 이 발달적 교육관의 평가 유형은 목표를 지향하는 평가인 절대평가입니다. 일정한 목표 기준에만 도달하게 되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세 번째, 인본주의적 교육관입니다. 인본주의적 교육관은 교육이 자아실현 과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학습자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능력을 평가할 때는 총평관, 즉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육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평가에서 강조되는 평가 대상은 전인입니다. 인간을 지향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전인을 중요시하는 것이죠. 이 인본주의적 교육관과 연계된 평가 유형은 목표 지향 평가이면서 또 한쪽으로는 평가 무용론에도 입장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교육관 세 가지, 선발적, 발달적, 인본주의적 교육관을 봤는데요. 이러한 교육관 하에 검사를 진행을 하겠죠.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검사관이라는 것은 일정한 표준에 맞추어서 판정하는 조직적인 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검사라는 것은 학습자가 일정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검사에서는 측정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총체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정관입니다. 대상에 대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죠. 즉, 양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죠. 측정을 하는 것이죠. 이때 양적인 측정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객관성이 있는 측정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방법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정에 따라 나온 결과는 선발을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아니고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학습이나 진로에 대한 추후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가관입니다. 평가관은 교육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성취도를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환경을 중요한 변화 원인으로 보고서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고 평가는 측정을 통해서 평가를 하게 되죠. 이때 평가는 평가 도구의 내용 타당성, 즉 가르쳤던 내용,
또 하나 목표 타당도, 즉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가르침을 받은 학생들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적인 측정을 통해서 평가를 한 후에 그러한 결과는 개인을 분류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을 하고요. 평가관의 장점은 개인의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검사라는 것이고, 교육 목표에 근거를 둔 인간 행동의 변화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총평관은 양적인 측정과 또 교육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성취도를 파악한 이후에 개인 행동 특성을 여러 상황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검사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관과 검사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육관의 세 가지: 선발적, 발달적, 인본주의적, 검사관의 측정관, 평가관, 그리고 총평관이 있었는데, 어떠한 교육관과 어떠한 검사관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배운 교육평가 이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의 개념부터 보겠는데요. 이 교육 조직이라는 것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해주는 활동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교육행정입니다. 이 교육행정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조직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활동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건 정비설이 있는데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정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조건 정비입니다. 이 정비하고 확립하는 수단적 그리고 봉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행동 과정론인데요.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일반 행정을 보듯이 행정의 과정에는 순차적인 그런 경로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바로 행동 과정론입니다. 다음은 사회 과정인데요. 교육 행정 자체를 하나의 그냥 교육 사회 내에서의 한 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말합니다. 다음은 협동 행위론인데요. 행정이 교육 행정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집단적 협동 행위가 있어야지만 교육 행정이 유지되고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를 바로 협동 행위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류 체계론인데요. 교육 행정 자체를 그냥 일반 행정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을 위한 행정이 아니고 행정이 우선시되는 그런 입장이죠. 이렇게 해서 교육행정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에 대해서 또 봤고요. 다음은 교육행정의 성격인데, 교육행정은 과연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느냐. 교육행정은 봉사적이고 정치적 성향을 띠기도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바로 일반적 성격으로 보는 것이고요.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교육행정 자체를 일반 행정과는 따로 보고 있는 독자적 성격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행정을 바라보는 성격이 두 가지, 일반적 성격과 독자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교육행정 영역인데요. 교육행정 영역은 교육행정이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 교육행정의 범위에는 행정 단위별로 중앙 그리고 그 밑에 지방에서 각 밑에 학교들이 있겠죠. 이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교육행정의 활동 범위를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행정 기능별로 어떠한 교육행정이 어떤 기능들을 두고 있느냐, 기획을 하기도 하고 조직, 교육 내용, 그리고 장학, 학생, 인사, 재정, 시설, 사무관리, 연구평가, 이런 행정 기능별로 또 교육행정 활동 범위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행정 기능별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봐둬야 할 부분은 바로 장학인데요. 먼저 장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장학이라는 것이 교수학습 활동 과정을 개선을 하고 이러한 그 학습 상황,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지도를 해주고 조언해주고 결국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장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학은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또 학교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장학의 활동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계속 장학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행정 영역에서 교육 대상별로 유아가 있겠고, 초등이 있겠고, 중, 고등, 그 다음에 사회교육, 사학이 있고요. 사립학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교육이 있겠죠. 이런 교육 대상별로도 교육행정 활동의 범위가 있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행정의 개념에서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그럼 교육행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교육행정의 기본이 되는 이치나 법칙,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육행정은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국민을 위한 행정, 교육을 위한 행정이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교육 행정 자체도 민주적이어야 되고 민주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성의 원리입니다. 이 교육 행정은 어떤 행정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그런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한 원칙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효율성. 또 이 모든 교육 행정의 원칙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합법성이고요. 이 교육 행정은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제반 시설들을 마련을 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기회균등의 원칙이고요. 교육은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방 분권의 원리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죠. 이 교육을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행정으로부터 따로 떨어져서 독립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영향이나 종교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주성의 원리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교육행정은 교육 정책과 계획을 아주 멀리 내다봐야 되겠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계속 그거를 유지하게 되고 그걸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바로 안정성의 원칙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육사회학인데요. 교육사회학이라는 것은 개인이 교육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밝히는 학문을 바로 교육사회학이라고 합니다. 교육사회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거시적 입장과 그리고 또 하나는 미시적 입장. 거시적 입장은 교육 자체로서 크게 바라보는 입장을 말하고요. 미시적 입장은 교육의 작은 부분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이 거시적 입장에는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기능 이론과 그리고 갈등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 이론은 교육이 사회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듀르켐, 파슨스, 드리븐, 블라우어, 던칸, 그리고 슐츠 등이 있습니다. 갈등 이론은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의 갈등만을 조장할 뿐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요. 경제 재생산 이론, 문화적 헤게모니 이론, 문화 재생산 이론, 교육 자율 이론, 저항 이론, 탈학교론, 학급 위기론, 이렇게 이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잘 살펴보면은 내용 자체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시적 입장에서 미시적 입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미시적 입장은 교육의 작은 현상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존의 거시적 입장이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교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적 시각이라고 하고요. 신교육 사회학이라고도 하죠. 이 신교육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에 관한 지식 사회학,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과정 자체는 문제가 없는지 바라보는 교육 과정 사회학이 있습니다. 지식사회학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친 지식이 과연 절대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배워야 되느냐 하는 의문을 갖고 바라보는 입장이고요. 교육과정 사회학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입장을 바로 교육과정 사회학, 신교육 사회학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 문제인데요. 교육 평등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을 차별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받는 상태를 말하죠. 교육의 평등에는 네 가지, 교육 기회 허용적 평등과 그리고 기회 보장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그리고 교육 결과의 평등,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교육 평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평등의 기회 허용적 평등은 기회를 허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기회를 허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기회 보장적 평등은 취약의 보장을 말합니다. 기회를 보장해 준다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교육 조건의 평등, 누구나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학교 시설이나 교육의 질 등이 이런 조건들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교육 결과의 평등은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두 다 똑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 결과마저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교육 결과의 평등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과 사회 평등 간의 관계를 보는데요. 평등화론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다음 세대의 이동을 촉진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평등사회를 이룬다라고 보는 입장, 그게 바로 평등화론이고요. 교육이라는 것이 불평등을 다시 만들어낸다, 재생산한다, 그래서 불평등 재생산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 평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는 무관계론이 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변동과 평생교육, 사회 변화와 평생교육인데요. 먼저 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보자면은,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수평적으로는 학교교육,
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서 사회 교육까지 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동시에 모두 포괄하는 모든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개념보다 더 상위이죠. 교육의 개념까지도 포괄하는 모든 교육을 바로 평생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가 변화되면서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평생 교육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보면 사회가 변화한다. 이것은 바로 사회가 기존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계속 필요하고 평생 교육을 요구한다라고 보는 것인데요. 학교 팽창의 원인을 보면은 바로 학습의 욕구가 누구나 다 기회만 있으면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팽창, 즉 교육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습 욕구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직업기술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학력도 높아진다. 이런 결과가 바로 과잉 학력 상승의 원인이 된다. 라고 보는 기술 기능 및 마르크스의 이론이 있고요. 다음은 인간은 서로 경쟁하면서 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자 지위 집단 간에 경쟁을 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학력 인플레이션, 즉 학교 교육이 팽창의 원인이 된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지위 경쟁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 사회학 대립하는 두 가지 이론, 기능 이론과 갈등 이론, 그리고 신교육 사회학, 그 다음에 교육 평등과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봤고요. 마지막으로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평생 교육이 요구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교육 사회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